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구보수주의가 끝나고 신보수주의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대중의 고통이 극대화되고 있고 경제위기나 국제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구보수주의 방법론으로는 더 이상 대중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보수주의로의 전환이 지금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기존의 방법론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에 들어서 구보수주의 경제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중의 고통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보수란 경제 살리기가 가장 장기인 만큼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선도적으로 찾아내고 또 제시해야 할 1차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대중의 고통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또한 국가 경제가 침몰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보수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좌파의 경제정책은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더욱 큰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이러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보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그 이유는 80년대 이후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제 원리와 투자 원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는 각국의 자본과 노동이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면 충분했지만 80년대 이후에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 이동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소비나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 같은 글로벌 경제 활동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경제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비교 소비, 투자, 고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래야지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면서 글로벌 비교 투자를 하는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고용과 성장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공급 경쟁력을 높여야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살아남게 할 수 있고 그래야지 투자와 고용 성장 복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나 한계 기업들이 폭증하면서 경제나 일자리, 복지 모두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시대는 경제 원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자 원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좌파 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즉 케인전 재정 확장 정책을 무한 확대하고 있고 반면에 우파는 이를 반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투자 원리를 보는 시각 차이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모두가 경제 활동하라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때는 국내 시장에서 수요를 확대해주면 국내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투자 자본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 안에서만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는 각국의 투자 자본이 전 세계의 투자처를 비교하면서 글로벌 비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수요는 이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국내의 투자 경쟁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국내에 아무리 수요가 많고 돈이 많아도 그것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해외 투자만 늘어나게 되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것만 더욱 늘어납니다. 반대로 국내에 수요가 하나도 없어도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면 전 세계의 투자 자본이 밀려들어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전 세계의 소비 수요를 이용해서 무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시대는 투자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케인지안 정책이나 시장주의 정책들은 모두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케인지안 재정지출 정책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그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돈을 그렇게 풀어도 잠깐 반짝 상승한 다음에는 더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주의 경제정책도 이제는 그 나라의 투자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고 각종 투자 인프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상황에서는 시장에 맡겨두고 놔두면 경기 침체, 투자 위기, 고용 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장기화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투자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면서 투자 위기, 고용 위기,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바로 이웃 중국에 가면 10분의 1 가격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내 투자 여건이 크게 뒤처지면서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 국내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은 버블 투자나 해외 투자나 부동자금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 4년 새 해외 증권 투자에 몰린 국내 자금은 2,312달러에서 5,263억 달러로 3천억 달러나 늘어났고 부동산 버블 그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에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조업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지로 대거 옮겨갔고 이제는 중국 산업들의 공세가 첨단 산업에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의 첨단 대기업들도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의 30대 그룹 상장사 272개 사이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반토막에 나서 50.5%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끝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경제 원리가 바뀌면서 기존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효용성을 잃고 경제 위기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존의 경제 정책들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 개혁에 줄줄이 나서고 있습니다. 서구 정치권의 경우 국민들의 전국적인 시위를 무릅쓰며 각종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 원리 변화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중의 고통이 지금 극심해지고 국가 경제가 침몰위기를 맞이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아니면 좌파의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의 지난 9년 집권 기간 중 경제 살리기를 이루지 못했고 경기 침체 기조가 좌파 집권 시절과 큰 차이 없이 계속 심화되었고 결국 실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단성이나 설명도 없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존의 정책들을 포장만 바꿔서 다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수가 이미 효용성을 잃은 보수의 경제 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들은 그러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묻지만 보수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9년 집권 시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고 물어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습니다. 또한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놔두면 양극화 성장이 불가피해지는데 보수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오로지 좌파의 실정만 공격하며 표를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들은 시대착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워 무분별한 표주기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풀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항변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좌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능한 보수 정치권이 좌파의 폭주를 돕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당은 간판만 보수당이지 사실은 노선 없는 정당, 좌파 포퓰리즘 이중대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보수가 등장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보수는 자신의 기본 노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실 사이비 보수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보수당은 진정한 보수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수라는 간판만 이용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사이비 보수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보수 정치권의 기본 노선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보수의 기본 노선은 큰 정부의 폐유와 비효율과 역기능을 최대 한도로 줄이고 시장의 순기능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서 신산업과 신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경제를 회생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의 노선은 사실 80년대에 들어서 정립된 것입니다. 즉 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오랫동안 케인지언 큰 정부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진국 보수 정치권은 정부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과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기능과 역동성을 다시 살려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새로운 개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것이 보수의 기본 노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보수 정치권의 핵심 아젠다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과 조직을 기약하고 큰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과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더 적은 세금으로 더 뛰어난 감동을 주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보수의 기본 조선 노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수는 정부 개혁에 관련한 정책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에도 방만한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확대했으며 나아가 이제는 좌파의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6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폐해가 극대화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정부의 예산 규모는 거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매년 몇 년마다 배로 증가되었고 정부 예산이 결국 극도로 방만하고 잡다하고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예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방대한 관폐화 세력과 지대추구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되면서 크로닉 캐피털리즘에 의한 연고주의에 기반한 수많은 특혜와 봐주기가 확산되었고 불공정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만한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사회가 정부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버렸고 정부가 민간 부분에 과다하게 개입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수많은 관폐화와 정부 관료들이 결탁하고 각종 편법 봐주기, 또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로 인해서 유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야말로 60년 축적된 정부의 각종 특혜와 편법 부패, 관폐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개혁의 문제는 보수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고 사고를 얼버무리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좌파에게 이용당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당은 보수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정책 목표 달성보다는 자신의 조직과 예산 늘리기에만 골몰한다는 사실이 그동안 석유의 경제학이나 행정학, 관료정치 이론 등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정보 부분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결국 보수 집권 시에도 정부 개혁이나 예산 구조 개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좌파 정부가 하던 대로 추경이나 정부 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 확장 기조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등 대형 토건 산업들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재정 확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추경이나 예산 확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서구에서는 70년대에 들어서 케인전 정책의 폐해가 노정되면서 다각적인 정부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수의 이런 직무유기로 인해서 한국의 케인전 정부의 폐해가 나날이 확대되었고 결국 정부 실패가 극대화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 자체가 문제라 부상했다고 말했듯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개혁이 선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보수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수의 고유한 스타일과 노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가장 큰 책무는 정기국회 예산심사이고 따라서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이란 법률과 예산 두 가지인데 주로 예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책이 구현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 정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그 폐해와 비효를 막는 것이 핵심 책무인 만큼 국회에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심사해서 불효불급한 사안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재정개혁과 예산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를 없애는 것이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당의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모습을 보면 보수 정당이 아니라 좌파 정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당이 정부의 방만한 예산이나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불효불급한 예산을 없애려고 노력한 적은 또 실적을 거둔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과 수정 비율은 늘 1% 미만이었고 그나마 내용적으로는 의미 없는 기금 삭감이나 정부가 숨겨둔 삭감 재원을 받아들이고 여야 지역구 예산 사업들을 끼워넣은 뒤 원안 통과시키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세입 예산 심의를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예산 심의는 양입 제출 원리에 따라서 세입 예산 심의가 먼저이고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제출 예산보다 세입 예산 심의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세금을 줄여서 정부를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혁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세입 예산 심의가 아예 없었고 보수당 국회의원들조차 세입 예산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무분별하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각종 세금이나 건보료를 무차별적으로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도 왜 이렇게 각종 세금을 빠르게 올리냐고 성토하고 있지만 정작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목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좌파의 부자 감세라는 공세 한마디에 곧바로 움츠러들고 제대로 된 대응 논리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스웨덴, 스위스 같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들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들의 논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권은 예산 심의가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인 줄 알고 이에만 주력해왔습니다. 사실 좌파 국회의원들이야 지역 예산 끼워넣기에 주력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수당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와 똑같이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리 비율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수당도 국회의원들을 1년마다 돌아가면서 예결위원을 맡도록 해서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보수당은 사자들이 사익과 권력 추구를 위한 붕당일 뿐 진정한 보수당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1차 과제입니다. 따라서 보수당이 앞장서서 국회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정부의 폐해와 비효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이나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을 한 상임위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눌러박아 놓고 전문성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 최고의 정책 전문가가 되었고
관례들이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1년, 2년마다 계속 바꾸며 나눠먹기식으로 상임위 배정 방식을 하는 것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비전문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률이든 예산이든 정부 관료들이 다 말아먹도록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련한 제도적 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도 좋은 상임위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돌아가며 맡고 예결위원도 서로 돌아가며 맡고 지역구 예산 껴넣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보수는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게 정상적입니다. 결국 보수당 의원들도 지금도 오랫동안 잘못된 우회 관행에 내몰려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보수당은 보수의 선거공약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표를 얻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좌파의 포퓰리즘 퍼주기 선거공약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보수의 선거공약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좌파의 선거공약은 세율을 높여서 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갖 재정 지출과 수많은 예산 사업들을 늘리면서 퍼주기를 확대하며 표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우파의 선거 공약이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각종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정부개혁을 통해서 더 적은 세금으로 더 효율적이고 뛰어나고 감동을 주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표를 얻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당은 이러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고 오히려 이러한 방향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는커녕 좌파의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의 보수당 공약입니다. 그것을 보면 도대체 좌파의 공약인지 우파의 공약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온갖 퍼주기 공약 내용이 좌파와 똑같았고 보수당의 퍼주기 규모만 조금 더 적었을 뿐입니다. 이야말로 보수당이 좌파의 이중대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보수당의 공약들을 볼 때 그동안 단 한 번도 미국 등 선진국의 보수당 고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당 공약만 해도 그 대부분이 정부의 폐해를 바라졌고 각종 정부개혁 조치들과 세금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살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당 공약에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또한 예산구조개혁이나 세제개혁, 재정개혁에 관한 공약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표를 잃을까봐 좌파의 포퓰리즘 공약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당도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알량한 예산사안 몇 가지를 끼워 넣었다고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가 좌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종 공적연금이나 건보 같은 모든 잠재 채무까지 포함한 분명한 중장기적 재정 통계를 먼저 마련하고 제시한 뒤에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과 복지 파탄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미래 세대의 표를 겨냥해서 좌파 포퓰리즘 공약과 정면으로 붙어야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은 이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는 좌파의 포퓰리즘 복지 폭주를 방치하고 나아가 협조하는 좌파의 이중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심한 사이비 보수당은 자력으로 표를 얻어서 선거에 이긴 적이 없고 오로지 좌파의 실정으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번 방송에서는 신보수주의로 전환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한 후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